2019년 6월 15일 새벽 강원도 삼척항에 작은 목선 한 척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이 배에는 북한에서 온 4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무려 33시간 이상 계속된 위험천만한 바다 항해였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성공한 동해 목선 귀순 사례였습니다. 이들은 사실 처음 바다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8차례나 목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자 다들 한국으로 무사히 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업소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8번이나 바다로 나갔는데 체포되었다는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장의 경우 생활고와 가정 불화 때문에 남쪽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이모와 연락을 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젊은 선원은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걸려서 처벌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걸린 사람이 바다 근처까지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감시 대상이 되어 배를 탈 수 있는 증명서 발급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탈북을 준비하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다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있을 것을 대비해 충분한 식량을 준비했고 100km 정도 갈 수 있을 만큼의 연료도 챙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만약 잡히면 바로 자결할 수 있도록 독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탈북이 발각될 경우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발 시간도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달이 조금 밝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10시 30분경에 출발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 날부터 센바람 주의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류와 해류를 고려했을 때 그날 밤이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발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들이 탄 배는 매우 낡은 목선이었습니다. 모터는 있었지만 너무 오래되어 속력이 성인이 걸어가는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시속 5노트 정도로 매우 느렸는데 이는 일반 오징어잡이 배가 10노트, 경비정이 30노트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느린 속도였습니다. 망망대해에서 33시간 이상을 이 작은 배로 버텨야 했는데 파도가 심하게 쳐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목선은 승차감이 전혀 없어서 바다의 모든 움직임을 몸으로 직접 느껴야 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바닥에 붙어서 버텨야 했고 한 명만이 계속해서 배를 조종했습니다. 더욱 위험했던 것은 북한 경비정이 뒤따라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북한 경비정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2시간 넘게 수색하는 것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느린 속도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뒤에서 계속 플래시가 비치고 뭔가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함경북도 경성에서 삼척까지 700km의 거리를 무려 6일에 걸쳐서 항해했습니다. 만약 5노트로 쉬지 않고 계속 갔다면 4일 정도면 충분했을 텐데 실제로는 6일이 걸린 것입니다. 중간에 울릉도 근처에서 하룻밤을 정박하기도 했는데 밤에는 암초 때문에 위험해서 해상에서 정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상에서 정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닻을 내리고 그대로 바다 위에서 밤을 보내야 했는데 파도와 바람 때문에 배가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잠을 잘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대로 잠을 자며 경계를 서야 했습니다. 2019년 6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 드디어 삼척항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마치 남쪽 어선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방파제에 밧줄을 메고 정박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평상시 조업을 끝내고 돌아온 어선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배를 댔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무려 50분간 항구 인근을 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배를 어디에 댈지 고민하며 여유롭게 돌아다녔고 심지어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이라면 긴장하고 초조해해야 할 상황인데 이들의 행동은 너무나 여유로웠습니다.
그 후 선장이 선원에게 주민에게 전화기를 빌려서 서울에 있는 이모에게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선원이 지나가던 주민에게 서울에 있는 이모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주민이 말투가 이상하다고 느껴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에서 왔다고 너무나 담담하게 대답했고 주민이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제서야 한국 당국이 북한 목선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알게 된 것이지 우리 군이나 경찰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안보 실패였습니다. 삼척항 바로 앞에는 해안 초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감시를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레이더에도 분명히 잡혔고 CCTV에서도 50분간 활동하는 모습이 다 촬영되었는데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해양경찰은 삼척항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되었다고 발표를 바꿨습니다. 인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유도해서 납포했다는 뜻이고 항구에서 발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발견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로 해석되어 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목선이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 빠르게 들어와서 레이더를 못 잡았다.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해서 감시 요원이 식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레이더에는 분명히 50분간 명확하게 잡혔고 그날 파도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모든 어선들이 선박 식별기를 켜놓아야 하는데 신호가 없는 배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프로토콜인데 이를 놓쳤다는 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4명 중 선장과 젊은 선원 1명은 남한에 남겠다고 했고 나머지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6일 동안 바다에서 고생하고 오징어 조업까지 했다는 사람들 치고는 옷차림이 너무 말쑥했습니다. 옷에 다림질 자국까지 선명했고 때 하나 묻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마치 정장을 입은 것 같았는데 이는 북한에서 당 회의실에 갈 때나 입는 격식을 갖춘 인민복이었습니다. 신발도 일반 어민들이 신는 장화가 아닌 매우 귀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신발 중에서도 5kg 정도를 주어야 살 수 있는 매우 비싼 신발이었는데 결혼식 하는 사람이나 신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신발이 6일간의 항해 후에도 하얗고 깨끗한 상태였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언제 배가 고장났는지, 언제 수리했는지, 4일 동안 엔진 수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은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고 북한에서 잡혔을 때를 대비해 모든 시간과 상황을 준비해 두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망도 너무 깨끗했고 110kg의 오징어를 잡았다고 하는데 오징어 먹물 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징어를 잡으면 배 안팎에 먹물이 튀어야 하는데 해경이 조사해봐도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초기에는 간첩이나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선장과 젊은 선원은 처음부터 탈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에는 최소 3명이 타야 했기 때문에 다른 2명을 속여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2명은 탈북 계획을 전혀 모르고 단순히 조업을 위해 배에 탔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위장 조업을 했습니다. 2명의 어부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2번 정도 오징어 잡이를 했고 겸사겸사 기름도 다른 배와 바꾸었다고 합니다. 북방 한계선 근처에 와서 2명의 어부들이 잠들어 있을 때 배를 남쪽으로 돌렸고 눈을 뜬 2 어부들이 배가 어디로 가느냐고 항의했을 때 비로소 진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선장이 우리는 남쪽으로 갈 목적으로 왔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서로 피 볼 일 없이 너희들은 잡히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것이라고 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아니면 지금 내려서 헤엄쳐서 올라가라고 설득했고 이 설득이 먹혔다고 합니다. 깨끗한 옷은 따로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선장이 탈북할 때 깨끗한 옷을 가져오라고 했고 초업할 때 입을 작업복과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갈아입을 새 옷을 따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좋은 옷인 인민복으로 갈아입고 한국에 도착한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결의를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선원의 경우 고향에서 떠날 때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을 단장했고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북방 한계선을 넘을 때부터 끝까지 4명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2대 2로 갈라진 상황에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서로 눈뜨고 경계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잡히기를 바랐는데 대한민국 안보가 뚫려 있어서 삼척항에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3일 만에 조사가 끝났고 귀순을 원하지 않는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보통 1차 합동조사는 군경이 하고 2차 조사는 국정원이 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쳤는데 이는 살기 위한 최후의 충성 맹세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큰 제스처로 충성을 맹세해야 했던 것입니다. 2019년 11월 2일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배 위에서 16명을 살해한 후 2명만 한국으로 온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5개월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019년 11월 7일 국회에서 회의를 하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1차장이 받은 수상한 문자 한 통이 언론 취재로 공개되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중령이 상급자에게 보낸 급한 보고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쪽으로 보낼 예정이며 북한 주민들은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자해 위험이 있어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이 문자가 공개되자마자 언론과 국민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또 안보가 뚫렸고 이번에는 아예 언론 공개도 하지 않고 정부가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했으며 또 5일 만에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김책에서 출발한 이 배에는 15m 크기의 대형 목선에 1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장기간 어업을 하기 위해 출항했는데 한국에 도착한 것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7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목선은 5개월 전 목선보다 훨씬 컸습니다. 19명이 탈 수 있는 크기였고 선실도 따로 있었으며 잠잘 공간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배들이 검게 보이는 이유는 기름을 발라놓기 때문인데 이는 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해역에서 오징어를 잡으며 오랜 시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탓일까요? 아니면 바다가 이들을 사납게 만들었던 탓일까요? 선장을 포함한 다수의 선원들이 3명을 집요하고 인신공격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3명이 선장하고 선원을 죽여야겠다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3명은 어려울 거 없어 돼지 죽이듯이 죽이면 된다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경계 근무를 서던 2명을 도끼와 망치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다음 선장실로 가서 선장을 살해했습니다. 이제 13명의 선원이 남았는데 쪽수로 하면 실패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쓰기로 했습니다. 한 명이 아래에 있으면서 40분 간격으로 경계 근무를 설하며 2명씩 깨워서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선두와 선미에서 대기하던 2명이 몽둥이로 머리를 가격한 후 시체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6명을 모두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장을 먼저 죽이고 선장의 명령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불러올려서 살해했다면
북한 선박의 강력한 위계 질서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15m 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19명이 타면 서로 간격이 아주 좁아서 거의 붙어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징어잡이 배의 특성상 밤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선원들이 푹 자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범행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한 명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왜 순순히 위로 올라갔을까요? 북한의 오징어는 100% 말린 오징어로 가공하는데 이게 곧 돈이 됩니다. 그래서 배 안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19명이 타면 정말 요만큼씩밖에 간격이 없을 정도로 좁았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 어선의 특성상 다양한 계층이 탑니다. 기업소에서 보낸 사람, 당에서 파견한 사람, 개인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서로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증언에 여러 모순점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16명을 죽이고 바로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김책항에 다시 들어가서 한 명을 내려놓고 왔다고 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명이 나간 항구에는 부인들이 다음 날부터 다라이를 들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들어오면 받아서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16명이 죽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 항구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배의 선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다시 출항할 수 있었는지, 북한의 엄격한 통제 시스템 하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증거가 모두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16명을 살해했다면 배 안에 혈흔이나 다른 증거들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납포 당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이유로 배와 선원들을 모두 소독해버렸습니다. 배 내부 선원의 의복과 신발, 거기 있는 모든 장비들을 깨끗하게 소독했기 때문에 루미놀 검사 같은 혈흔 반응 검사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소독을 하면 적혈구 상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의복 같은 경우 충분히 소독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배까지 완전히 소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고 생물체가 아니므로 증거 조사를 한 후에 소독해도 상관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사건 역시 3일 만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를 안 했지만 유엔 인권사무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협정의 경우 우리는 사형제도가 없는데 상대방의 사형제도가 있다면 범죄인을 넘겨줬을 때 사형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넘겨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했습니다. 혐의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조사하고 재판하고 선고를 내리면 되는데 그냥 자백 하나 가지고 3일 만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도 북한과는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7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16명 살인 사건의 주범들은 호송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경찰 특공대의 호송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호송한 곳은 판문점이었습니다. 안대를 벗겼을 때 눈앞에 북한군이 서 있었고 이들은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한국에 귀순하고 싶다고 밝혔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를 해야 하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수사도 안 하고 재판 기회도 주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안대까지 씌워서 짜잔, 북한이야 하는 식으로 처리할 일이었을까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이 탈북자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도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북한에 가서 죽음을 당했는데 혹여 이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더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면 우리 정부는 이들의 처지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방송에서는 1987년에 발생한 김만철 가족의 탈북 사건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전체가 함께 탈북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어선이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김만철은 북한의 의사였는데 10년간 치밀하게 탈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장 어려운 과제인 아내 설득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경주 최씨로 고집이 세기로 유명했는데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우리 탈북합시다라고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설득했고 결국 아내를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모님을 공략했습니다. 장모님까지 설득해서 처가 식구들을 모두 청진으로 불러왔습니다. 처남과 조카까지 포함해서 총 11명이 함께 탈북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김만철은 라디오를 구해서 밤마다 함께 들었습니다. 남쪽의 KBS 사회교육방송이었는데 이게 평양 주파수와 0.1mm 편차로 잡혔습니다. 아마 일부러 거기에 맞춰놨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에서는 남쪽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아파트 경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쌀 1kg이 얼마인지 궁금했지만 10년 동안 그 얘기는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얘기는 나오는데 정작 쌀 가격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만철은 다른 가격들과 계속 대비해보면서 집사람에게 계속 그런 것들로 설득을 시켰다고 합니다. 11명이 탈북하려면 큰 배가 필요했습니다. 김만철은 평생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는 완전한 문외한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서전에 의사가 사람들의 배를 많이 만져봤어도 내가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썼을 정도였습니다. 기회를 보던 중 배에서 선원들을 진료하는 군의관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김만철은 이거다. 내가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군의관을 자청했습니다. 부대장이 김만철을 불러서 군의관이라도 바다의 구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알아야지. 날 따라오라며 배를 태워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다 한복판에 나와보니 이정표도 없고 방향도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탈북은커녕 바다에 나갔다가 우리 다 죽을 수 있겠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바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고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구분하는 천체항법에 대해서도 파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철이 탈북용으로 구한 배는 50톤짜리 소련제 전함이었습니다. 평소에 단독 근무를 나갈 때 사용하던 배였는데 11명이 인도네시아까지 가기에는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료를 조달할 방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까지 가려면 엄청난 양의 기름이 필요한데 이 전함은 기름이 5톤 정도밖에 실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에 일하는 친구에게 상당량의 뇌물을 주고 5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20톤에서 25톤 들어갈 수 있게끔 기름통과 연료 탱크를 더 설치했습니다. 완전한 불법 개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가족들은 이런 계획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껏 아는 것은 아내와 말 잘 듣는 큰 처남 정도였고 나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1987년 1월 15일 드디어 D-데이가 되었습니다. 김만철은 가족들에게 오늘 저녁에 등대섬에 가서 식량 좀 가져오자고 속였습니다. 등대들은 거의 자급자족이어서 농산물이 좀 남아돌았기 때문에 그럴듯한 핑계였습니다. 밤 12시 30분 레이더 기지 등등에 있는 보초들이 한잔하고 자는 상태에서 조용히 청진항을 출발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11명 전체가 배에 올랐습니다. 10시간쯤 항해한 후에도 나와야 할 등대섬은 안 나오고 시커먼 망망대해만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큰 처남이 등대섬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김만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북조선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 가족들이 이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애들까지 태웠으니 우리 다 죽겠다며 배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있던 김만철은 끝까지 남쪽 방향으로 계속 항해했습니다. 김만철 가족은 결국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1987년 1월 15일에 우리나라 어선 동진호가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진호는 서해 백령도 서북쪽 28마일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북한 경비정이 총격을 가한 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처음 6일간은 북한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북한이 적십자를 통해 동진호를 보내주겠다. 돌아가기를 원하는 선원들은 다 남쪽으로 보내주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만철 가족이 일본에서 언론에 공개되자 북한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동진호 선언을 풀어줄 테니까 대한민국은 딴수 쓰지 말고 김만철 일가를 고스란히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교환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등가가 성립되지 않는 거래였습니다. 북한이 자기 멋대로 납치해놓고 우리 쪽 사람 돌려줘. 그러면 안 보내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동진호 선원들은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다룬 3가지 사건들은 모두 북한 주민들의 절망적인 현실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안보 시스템의 허점과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의 두 사건에서는 성급한 조사와 송환 결정, 증거, 인멸, 안보 실패 등 여러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분간 항구를 활보했음에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던 것, 레이더에 잡혔음에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던 것, 사건을 축소하려고 발표 내용을 바꾼 것 등은 심각한 안보 실패를 보여줍니다. 또한 16명 살인 사건의 경우 충분한 수사도 없이 3일 만에 송환을 결정한 것, 증거를 모두 소독으로 인멸해버린 것,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것 등은 인권적 관점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해 더 신중하고 인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며 은폐나 축소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는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이들의 자유의지와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